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얘기하자면 그 집값 형성에 금리가 왜 중요한지 그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먼저 간단한 경제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거창하긴 하지만 어떤 경제에서의 기본적인 어떤 상식으로 봤을 때 이런 이론이 있잖아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이게 뭐 경제 원론 시간에 아주 초기에 배우는 기초적인 네. 상식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금리라는 것은 대출이 가격인 거잖아요. 돈을 빌리는 가격이죠. 네. 그런데 그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요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빌리는 가격인 금리를 인하하면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대출이 두 가지 용도로 쓰이잖아요. 소비의 재원으로 쓰이기도 하고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네. 금리를 낮춰주면은 돈을 빌리는 가격이 낮아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주택 등 자산에 투자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제에서 보면 소위 유효 수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집이 없다. 그럼 내가 수요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재정적인 여력을 갖췄을 때 비로소 수요자가 되는데 이걸 유효 수요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주면 대출을 받기가 쉬워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재정력을 갖추게 되니까 이 주택 시장에서의 수요를 강화를 하죠.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면 아까 그래프에서 봤듯이 주택 수요가 늘어나서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상황에서 금리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는 이 서울 집값이 2014년 추경한 이후에 50% 이상 급등을 했는데 투기라고 했단 말이죠. 투기로 오른 집값을 하락시키는 것은 투기가 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기가 꺼지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조건이 뭐냐면 매물이 쏟아져야 된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투기로 네. 샀던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매물을 내놓으면 다시 하락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50% 올랐으면은 매물이 쏟아지면 다시 50% 하락을 하는 오를 때와 같은 각도로 다시 떨어지는 건데 네. 투기 매물이 쏟아지려면 투기 비용이 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기 비용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융 비용인 거잖아요. 투기라는 것이 이 남의 돈을 빌려서 주택을 구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 비용이 반수반되는 거니까 금리를 올리면 투기로 산 주택을 보유하는 비용이 올라가니까 비용이 올라가서 견디지 못하는 매물이 한두 개 나오면 가격이 하락하고 그것이 다시 또 다른 매물을 불러서 급락하는 국면이 와서 투기가 종료되는 거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것이 투기를 끝내는데 굉장히 유효한 방법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소장님 말씀은 금리라고 하는 게 집값의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집이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비싼 재화 아닙니까? 네. 근데 민간에서 가게에서 구매하는 재화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가장 비싸죠. 그렇죠. 뭐 다른 것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걸 구입하려면 결국에는 소득과 대출이죠. 레버리지 네. 두 개 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죠. 소득이라는 건 급격하게 늘기 힘들고 하니까 근데 대출을 확 늘려주면 금리가 낮으면 당연히 이제 대출 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 것이고 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레버리지까지 한도까지 늘려주면 쉽게 대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매입할 수 없는 사람도 매수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집값이 오른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말씀하시는 게 투기 끝내려면은 금리 인상이 왜 필요하냐면 결국엔 매물이 출현돼야 되는데 네. 비용 증가가 가장 중요하고 그중에서 네. 가장 중요한 게 금융 비용의 증가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강남 집값이 왜 안 떨어지냐? 네. 갖고 있는 사람이 안 팔아서 안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이 계속 들고 가려고 해서 그런 거거든요. 네. 이게 매물이 막 쏟아져 나오면 투매를 불러서 강남이라고 안 빠지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왜 들고 가냐? 결국에는 이제 비용. 결국엔 그 비용에는 금융 비용과 보유 비용일 텐데 네. 그게 너무 지금 약하고 그렇죠. 또 하나가 이제 미래 집값에 대한 전망일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엔 두 가지가 중요한데 비용과 이제 미래 집값에 대한 전망인데 결국에는 이제 거기 금리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금리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이거 집값 앞으로도 미래도 쉽지 않겠네라고 생각하면 던지겠죠. 네. 결국에는 비용과 미래 집값에 대한 전망에도 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금리가 인상되면 거기선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금리를 그러면 인상을 해서 버블이 꺼졌던 다른 나라 예가 있을까요? 미국하고 일본이 대표적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소장님? 경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지난 한 40년
이 세계의 어떤 투기 거품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1980년대 중후반 일본 이야기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서도 이제 집값 폭락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인용을 하는데 네, 1985년 플라자 이후에 뭐 유동성이 많이 일본 풀리면서 네네. 토지 투기가 있었죠. 네네. 대도시에 네, 이게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그게 이제 90년 들어서면서 폭락을 해서 몇 배 올랐던 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국면인데 그게 투기 거품을 꺼뜨린 것이 금리거든요. 저게 이제 그래프에 제가 준비한 것이 일본 중앙은행 할인율하고 국채금리인데요. 네. 중앙은행 할인율이 이제 대출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보면 기준금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기준금리라고 이해하면 되게- 기준금리하고 좀 다르긴 한데 거의 비슷하게 이해하면 공적 되겠죠? 금리죠. 예. 89년에 2.5%였는데 그게 불과 2년 만에 91년에 6%까지 2배 이상 네, 오릅니다. 그러니까 예. 투기로 돈을 대출을 받아서 토지와 주택에 투기를 했던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수준이 된 거죠. 매물이 쏟아진 거죠. 그래서 네. 단기간에 폭락을 하면서 투기가 끝났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우리가 2000년대 이제 서브프라임 버블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제가 미국 페드레이트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사실은 일본 토지 투기 못지않게 엄청난 투기 광풍이 불었는데 네. 그때 역시 이제 미 FRB죠. 그 연방준비위원회가 기준금리 1%에서 5.25%까지 올렸어요. 5배 이상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앙은행이 투기를 꺼뜨리겠다는 의지가 강했냐면 그 연방준비위원회가 6주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17번을 한 번도 빼지 않고 금리를 인상을 했어요. 2년 동안 계속 인상을 해서 5.25% 가니까 집값이 하락을 하고 거품이 끝난 거죠. 그래서 금리가 그 정도로 투기 거품 잡는데 효과적인 방법이고 투기꾼들이 무서워하는 정책 수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일본은 회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때 예. 주저앉고 예, 예, 경제 위기가 온 것 같고 예, 이제 미국은 금융 위기가 왔고 그렇죠. 예. 서브프라임 위기가 예. 글로벌 금융 위기로 확산이 됐죠. 예. 근데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2.5%에서 6%까지 올렸으니까. 그렇죠. 예, 2배 이상. 3.5% 이게 또 단기간에 올린 거죠 지금? 예. 1년 남짓 1년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살인적인 금융. 그 정도 의지가 강했던 거죠. 예. 근데 소장님 이제 참 이게 경제 관련된 주제는 참 어렵죠. 어렵고 네. 굉장히 논쟁적이고 또 보면은 이제 다 보면 명과 암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진영 또는 이제 입장에 따라서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제 서로 관점이 완전히 다르고 설명하는 게 다 다르고 예, 또 제시되는 근거들이 또 다 달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예,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막 이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뭐 대통령도 그래서 지금 막 그냥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요. 예. 다른 부분에 비해서 보유세 같은 건 사실 논쟁이 좀 적거든요. 상대적으로 예. 많이 좀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이제 시장주의자들조차도 뭐 아주 이상한 사람들 제외하고는 보유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아요. 잘 예. 기술적으로 이제 몇 가지 태클을 걸 뿐이죠. 근데 이 금리는 사실 굉장히 논쟁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수나 진보나 가릴 것 없이 경제학자 내지는 이제 경제 전문가라는 분들 중에서 선생님처럼 그렇게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상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잘 없죠. 예. 잘못 봤습니다. 예, 잘 없죠. 그래서 거의 없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 국면에서는 논쟁을 좀 해보면 어떨까. 예. 그러니까 일종의 저희가 이제 악역을 맡겠습니다. 예. 악역을 맡아서 네, 고맙습니다. 그래야 뭐 더 이 논의 수준이 높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냥 지금 금리 인상을 하자라고 하는 이제 지금 소장님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거는 대충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금리라고 하는 게 경제 전반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부동산 잡자고 그거 하면 그건 뭐 부동산 잡겠지만 다른 거 다 작살난다. 네. 실물이고 뭐 금융이고 그래서 빈대 잡으려다가 이게 초과삼관 태우는 거다. 그거 왠지 어리석은 거다라고 하는 이제 반론이 일반적인 것 같고요. 예. 일반적이죠. 예,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게 경제학자라는 사람들이 예, 자주 쓰는 표현이죠. 예, 그 대표적인 이제 가계부채 증가하고 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소비 위축된다. 그리고 이제 기업 투자도 위축된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삼관 태운다라고 하는 그 일종의 레토릭의
구체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예, 완곡하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금리 인상을 제가 집값 투기 잡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라는 데는 많은 분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네. 효과적인 수단이다. 근데 이제 한국은행 총재는 뭐 아니다라고 전에 기자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건 별도로 기회가 되면 따져보기로 하고요. 네. 그런데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그 부작용이 워낙 크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과삼간 예. 태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과삼간을 한국 경제에 비유한 건데 맞습니다. 다 타버린다는 이야기는 금리 인상하면 망한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상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일본.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이 대표께서 이제 이야기하셨듯이 뭐 기업 투자락 그 가계 소비 줄어든다라고 하면 초과삼단 태운다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죠. 살림이 조금 어려워진다는 건데 근데 실제로 이 레토릭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네. 뭐 경제학 교수 유명한 대학 이런 분들 주로 이 표현을 씁니다. 네. 근데 저는 더 웃기는 게 이 앞부분이에요. 빈대 잡으려다 그랬는데 지금 서울 집값이 폭등해서 압도적 다수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빈대가 아니다. 그걸 빈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고 방식이 그게 초과상관이다. 아니 웃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그렇죠. 집이 없죠. 그렇죠. 이제 좀 이렇게 신경이 두꺼운 사람은 잠 자겠지만 네. 잠 못 자는 사람도 많고 부부 싸움하고 이혼한 사람 상당수 있을 텐데 이 정도의 지금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만큼 고통을 크게 안겨주는 문제가 없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없죠. 소위 제가 정말 이 어떤 이 지식인이라고 그러면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아젠다 중에 가장 큰 거잖아요. 집값 고통은 피부에 있고 오래 가는 것이고 특히 이제 미래의 주인공인 젊은 세대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이전시키는 거잖아요. 네. 젊은 맞습니다. 세대의 네. 소득을 네. 이 다주택자들, 집부자들 소득으로 이전시키는 거니까 예. 진짜 맞습니다. 나쁜 예. 짓인데 이거를 빈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학 박사, 교수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이런 고통을 안 받기 때문에 빈대라고 그러면 좀 약간 물리면 가볍긴 하지만 병원 갈 정도로 뭐 심각한 질병 이야기하는 건 아닌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귀찮은 거 하찮은 건데 이런 고통을 그렇게 비유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중요한 문제는 뭐냐? 국가 경제 같은 이런 담론이 중요하지 집값 폭등해서 고통받는 이런 거는 빈대 정도밖에 안 되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의 경제를 한다는 박사들의 지금 수준이다. 수준이다. 이건 예. 대단히 잘못된 거다는 이야기를 먼저 통렬한 하고 싶습니다. 비판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동산의 비중, 일본의 제품을 사냐 마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집은 네. 우리가 꼭 살아야 되는 데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데 그걸 네. 빈대라고 하느냐. 예. 그 말씀에 아주 눈이 활짝 팍 예. 띄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빈대는 빈대가 아니고 그리고 초과삼간 태워지지 않는다. 네. 타지 않는다. 그 굉장히 그거는 일종의 견강부회국 국가 과세다. 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못하게 하려는 예. 굉장히 이제 그 악의적인 그렇죠. 레토릭인데 탄핵 근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거는 뭐 그 어떤 그 약간의 착오에 의한 게 아니고 의도가 있다. 의도적으로 심어주려는 네, 예. 이 금리 인상하면 국가 뭐 경제 망할 수도 있어 이런 그 이따위 어떤 그 속임수를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어떻습니까, 소장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가계 소비가 위축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금리가 높아지면 지금 뭐 1,50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가계 부채가 이제 금리가 이자 비용이 늘어나니까 아무튼 이제 가처분 소득 주는 건 맞겠죠. 그럼 소비가 줄어드는 것도 맞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업도 아무래도 물론 이제 지금 대기업들은 사실은 뭐 대출 얼마나 받겠습니까만은 뭐 대기업만 있는 건 아니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기업들 중에서 이제 대출 받은 기업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뭐 부담되는 건 맞겠죠. 그래서 투자가 좀 위축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러면 그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게 효과는 분명히 그렇게 부정적인 효과가 있겠으나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얻는 건 일종의 명이겠죠, 명. 근데 이제 뭐 소비가 위축되거나 가계 그 기업 투자가 위축되거나 이런 것은 일종의 암일이겠지만 두 개를 이제 결국에는 저울에 놓고 우리가 이제 재보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이익 형량한다고 하는데 법학에서는
그럴 때 금리 인상으로 얻는 게 훨씬 크다라는 쪽이신 거죠? 둘 다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 예. 우선 이제 그 이 대표께서 금리 인상을 하면은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들을 이렇게 쭉 열거를 하셨잖아요. 네. 그것이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라는 사람들이 없는 것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짓말하고 싶고요. 있다. 우선 몇 가지 예만 예, 예. 이야기를 해보면 네. 가계부채 문제는 예.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면 금리라는 것이 그 대출의 가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면 가격이 싸지니까 대출이 늘어나는 거고 네. 금리를 인상하면은 대출 수요가 줄죠. 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많아서 국가 경제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부채를 줄여야 되잖아요. 네. 가격을 올려야죠. 음. 가격을 올리면 가계부채가 줄겠죠. 근데 이미 대출 받은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대출 이자를 갚는 예, 게 더 이자 비용이 더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요. 예. 가계부채가 우리가 빚이 너무 많아서 위험하니까 빚을 더 늘리도록 해야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여기서 줄이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위험하지 않으려면 빚을 계속 늘려야 돼. 계속 더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 대목은 저희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출 받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한테 어쨌든 그 사람들은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기준금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은행이 일반 은행에다가 예. 단기간에 빌려주는 금리고 가장 중요한 금리니까 그게 올라가면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근데 그게 올라가면은 아무튼 이제 이자 비용이 늘어나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아무튼 내야 되는 이자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거는 맞는 거 아닌가요? 금리가 올라가면 비용이 올라가니까 예. 당연히 그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그 소득은 줄겠죠. 지출이 네. 늘어나니까 예. 그 사람들이 지출하는 소비도 줄 거고. 소비도 줄겠죠. 그 그런데 영향을 받겠죠, 당연히.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대출이 주택 투자를 위해서 늘어난 거잖아요. 주담대, 예, 주택담보대출. 그렇죠. 예, 그리고 예. 그것이 제가 계속 강조하는 바지만 2014년 8월부터 서울 집값이 보통 이게 투기라고 그랬잖아요. 네. 대출 받아서 주택을 산 것. 그러니까 대부분이 주택 투기에 투입된 돈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상당수는 이미 주택 가격이 올라서 많은 이익,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의 이익을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예. 이미 대출을 많이 받아서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은 엄청난 차익을 누리고 있죠. 누렸거나 누릴 예정이다. 아니 안 팔았어도 평가해서 내가 5억 산 주택이 지금 7억이 됐으면 네. 팔지 않았지만 2억의 차익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 주머니 안 예, 들어왔지만. 잠재 자본 이득이죠. 그래서 예. 그런 사람들이 금융 비용이 올라간다. 예. 이걸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느냐? 라는 의문이 있고 실제로 근데 예. 이 금리 인상하면 뭐 금리 인상 부담이 있다는 건 그런 사람들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대학 교수는 경제학 박사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걱정을 일단 해주는 측면이 이제 강하다는 예. 거고요.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 의해서 봤듯이 금리를 올리면은 주택 투기 거품이 꺼지면 일본이 겪었던 그런 뭐 잃어버린 10년 예. 또는 미국이 겪었던 경제 위기, 금융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예. 걱정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맞습니다. 그게 딱 예, 떠오릅니다. 예. 바로. 예, 한국은행이나 KDI 이런 보고서를 보면 금리 인상해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금리 인상의 그거는 속도와 폭이 관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어디까지 올 거냐. 예, 일본이나 미국처럼 그렇게 이제 단기간에 급격히 올리면 그 소장님의 견해는 어떤 쪽에 가까우신 건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속도와 폭을 좀 완만하게 가져가자는 입장이신 건지 그렇죠. 인상의 속도를- 완만하게 가져가야죠. 그다음에 집값이 뭐 폭락을 하는 지경까지 이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어떤 그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예. 그런데 한국은행하고 KDI나 기타 연구소들이 네. 국책 연구소들은 금리 인상을 해도 타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주장하는 바는 고소득층에게 대출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은행이 하는 걸 보면 은행이 우리가 대출을 가서 5천만 원 1억을 하면 안 해준단 말이에요. 소득을 보고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미 주택을 투자하는데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고소득자에게 대부분 대출이 가 있어요. 실제로 KDI가 2011년에 낸 이 가계부채 백서라는 걸 보면 상위 소득 20%가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6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웬만큼 올려도 고소득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지
흔히 말하는 무슨 저소득층, 한계 소득층, 서민들이 더 어려진다는 것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고요. 그럼 좀 정리를 하자면 지금 소장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사실은 굉장히 이건 첨예하고 논쟁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뭐 금리 인상하자고 하면 이제 당장 이제 그런 반론들이 쏟아질 건데 그 뭐 경제 모르면서 그런 얘기 하냐 뭐 이런 얘기 할 텐데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금리 인상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크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없지 않지만 굉장히 과장됐다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면 네. 그 이제 가계 부채가 너무 우리나라 현재의 가계 부채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금리 네. 인상을 하면 가계 부채 폭발을 해서 음. 경제위기나 금융위기 올 것이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고소득층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네네. 상당한 정도 인상을 해도 갚을 능력이 상환 능력이 네, 있다. 상환 그 사람들이 능력이 네. 고소득층의 실질 소득에는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지만 네. 그렇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그러니까 생산 부분이나 소비 부분에 네. 마이너스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네. 지금 우리 경제가 저성장이고 침체이기 때문에 네. 이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가 위축이 되는 것은 침체를 더 가속화시킨다라는 지금 논리예요. 네, 학자들이.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인상은 절대 안 된다 하고 네. 이제 이번에 금리 인하를 추가로 한 건데 네.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2008년 이후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서 금리를 계속 내렸어요. 네. 특히 이제 추경안 이후에 2014년에 네. 금리를 빠르게 인하를 했고 네. 그래서 많은 돈이 주택 시장에 흘러 들어가서 서울 집값을 급등시킨 네. 가장 중요한 불쏘시개가 됐는데 네. 그 금리 인하를 큰 폭으로 했는데 그게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에 플러스 요인을 작용을 했느냐. 그리고 경기를 침체에서 회복시켰느냐. 다시 말하면 성장률을 높였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서 경제가 더 좋아졌느냐? 안 그렇지 않냐? 전혀 그런 그런 적이 예, 없죠. 예.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되고 자산 더 시대 그러지. 버블만 커졌다. 버블만 네. 커지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는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실물 경제 생산이나 소비 부분 그리고 성장률에 미친 영향이 실제로 드러난 게 거의 없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경제는 역으로 똑같이 작용할 거기 때문에 금리를 그 이전 수준으로 상승한다고 해서 실물 경제와 소비와 투자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겠네요. 인하했을 때 플러스 영향이 없었다면 또는 작았다면 인상을 했을 때의 마이너스 영향도 적을 것이다라는 보는 것이 논리적이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소장님 말씀 요약하자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에 있어서 빈대가 절대 아니고 그리고 금리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작용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지금 굉장히 침소봉대하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일종의 붐앤버스트처럼 뭐 일본이나 미국처럼 그러면 일본이 더 심합니다만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했다가 시장 다 박살나고 부동산 시장 가격 떨어지고 그러면서 금융까지 무너지면 어떠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가지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속도와 폭은 좀 조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유연하게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소장님? 이제 거기 한 말씀 저는 더 드리고 싶은 게요. 금리를 인상을 하는 것이 실물 경제에 저는 큰 타격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제로 뭐 마이너한 영향은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뭐 꼭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마이너한 영향을 미치는데 서울 집값의 투기를 잡는 데는 분명히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서 누구도 부인을 안 한다는 네, 거란 네. 말이죠. 그러면 네. 정책이라는 건 선택의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인데 지금 이제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또는 정책을 결정하는데 나름의 그 견해를 피력하는 소위 학자라는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집값 폭등으로 인해서 오는 압도적 다수 국민의 고통보다는 네, 경기 침체에서 조금 플러스 효과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그 의제가 서울 집값 폭등에서 오는 압도적 다수 국민의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서울 집값 하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설사 트레이드 오프 효과가 있어서 경제에 실물 경제에
좀 마이너스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집값 하락을 유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훨씬 높은 더 상위의 사회적 의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값 금리를 높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철저히 유주택자 혹은 다주택자들을 위한 논리다. 그렇죠. 예, 다주택자들에게 그 사람들은 소득 능력이 있고 예. 올려도 약간 소득이 줄어들긴 하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예. 오히려 무주택자 한 45% 되는 무주택 예. 가구에게는 이건 집값을 내려야 하고 그 사람들의 만약 내려가면은 소득 능력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금리를 유연하게 높일 수 있고 높여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끝으로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적정 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좀 궁금합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이제 1.75에서 1.5%죠. 0.25% 기습적으로 인하를 했고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최소한 한 차례, 뭐 많게는 두 차례, 심지어는 뭐 1%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1% 갈 것 같아요. 예,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참 뭐 걱정스러운데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이나 볼륨이나 체질을 생각할 때 적정 금리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가장 현실적인 대답은 과거 우리 한국 경제의 상황과 기준금리 수준을 비교를 해보는 게 가장 우리가 적정금리 수준을 잡아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비교하기에 가장 좋은 사례가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데요. 네. 2008년에 전 세계가 금융위기 그리고 연이어서 경제위기라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단 말이죠. 네. 그때 이명박 정부가 5.25%를 2%까지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어요. 네. 세계 자본주의가 위태위태하고 한국 경제도 뭐 엄청난 그 폭풍 앞에선 조각배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기준금리 2%였고요. 네. 그게 바닥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뭐 침체라고는 하지만 뭐 2% 3%의 성장률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위기적인 요인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네. 정부는 완만한 회복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2008년 9년하고 지금이 경제 상황이 더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기준 금리를 낮춰도 2%보다 낮출 수는 없죠. 네.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가 1년 4개월 후에 기준금리를 다시 2%에서 3.25%까지 인상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의 기준금리는 3.25% 이상, 저는 4% 정도는 돼야 적정하다. 우리 한국 경제의 전체 상황을 비춰볼 때 네. 3.25% 이상 또는 4%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참 그 귀한 손님 모셔서 다른 방송에서는 전혀 들을 수 없는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금리 경제학 원론에서 가르치는 금리의 개념부터 그다음에 우리 역사적인 경험 그다음에 금리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뭐 일종의 그 이해관계에 근거한 이데올로기죠. 네. 이것의 어떤 정말 그 민낯을 낱낱이 폭로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참 염려됩니다. 지금 이게 금리 인하 또 하겠다는 것 지금 보니까 이례적인 게 아니라 경향적으로 하겠다는 거여서 참 염려가 되는데 송 선생님 말씀 듣고 지금이라도 좀 정신을 차려서 금리 인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오늘 여러분들도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시간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